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 구성 요소의 원리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이제 회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분야부터 먼저 보신다 그러면, 우리 전기전자공학에 오시면 여기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 교과를 배우시는데요. 그때 배우셔야 되는 게 뭐 고체물리, 회로이론, 네, 그리고 뭐 전자공학, 전기자기학,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3학년이 되면 전기기기, 전력시스템, 시스템 제어이론, 신호처리 뭐 이런 거 배웁니다. 시뮬레이션도 물론 하고요. 4학년까지. 그래서 사실은 전력전자라는 교과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배우셔야 되는 얘기를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린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보였었죠? 반도체가 있었고, RLC가 있었어요. 그쵸? 네, 전자 소자들 구현하는 게 있고, 반도체 기술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실제로 전력전자 공학이라는 수업, 지금 우리 한라대학교에서는 한 3학년에서 이 교과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회로 중에 일부 보이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그냥 보셔도 반도체가 요상하게 생긴 게 여기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애들이 반도체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RLC, 여기 R, L, C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전력전자 기술 중에 DC를 만들어내는 어떤 컨버터의 일부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자동차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회생 제동을 한다. 회생 발전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충전소에서 엄청 많이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쓰다가 모터가 바퀴가 그냥 우리가 엑셀을 밟을 때도 있지만 밟지 않고 그냥 막 차가 굴러갈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철도에서는 타력 주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아직 브레이킹이 완성되지 않아서 차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그때도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의 바퀴가 회전하는 걸 이용해서 역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배터리로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일부 구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술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컨버터 기술 중에 양방향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원을 쓰기도 하지만 배터리로 에너지를 또 공급하기도 하죠. 충전소에 가면 배터리로 공급하지만 그 배터리는 또 모터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죠. 근데 이 모터로 주행하다가 타력 구간이 되면 모터에서 생산된 거를 다시 배터리로 전력을 변환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컨버터를 새롭게 쓰면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100%짜리 시스템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제 양방향 컨버터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말고 이제 또 양방향 컨버터가 또 새롭게 소개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들도 전력전자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알 수 없는 이 그 파형은 뭐냐? 이거 전기전자에서 파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요. 결국은 이 반도체를 온 오프하는 전원, 온 오프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 되면 온 오프 시키는 신호가 있고요. 온 오프 시키면 그때 온 하면 전력이 공급되고 그죠? 마치 스위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 시켜라라고 하는 신호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온 시켜라라는 신호를 이 반도체에서 받아들이면 드디어 스위치가 닫히면서 전력이 이제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칭 제어를 한다, 이런 제어공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공학을 완전히 다 같이 배우시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스위칭 제어, 반도체를 스위칭하는 기술이죠. 네, 그게 핵심이고요. 필터링이라고 얘기하면 신호를 조금 더 품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DC 전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뭐 볼트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깨끗한 DC 전원인데 여기 약간 맥동이 실려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게 리플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약간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얼마나 작게 잡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을 개선하는 건데 그걸 다 합쳐서 필터링 한다고 얘기합니다. 필터링 하는 기술도 이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제어는 사실은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400V DC를 써서
이거 가지고 레벨을 낮춰가지고 뭐 24V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안에 굉장히 구현하는 DC 전압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필요한, 모터에서 필요한 건 지금 DC 전압 몇 볼트 레벨이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몇 볼트 레벨로 하고 있고, 만약에 연료전지라면 연료전지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DC 전압의 크기가 각각 다른데, 그 각각 다른 전압 전류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도 제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컨버터 안에서 이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구현을 하실 수 있어야 전압 레벨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수학으로 빠지시는 것 같은가요? 그냥 이런 기술이 있다. 뭐 이게 뭔가 반도체를 굉장히 스위칭을 해야 되고 어떤 그 필터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셔도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이 다음부터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 요소와 원리, 이제까지 그 전력전자의 인버터 컨버터의 그 요소들, 그러니까 소자들에 대한 좀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전력전자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학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전력 분야 있고요. 그러니까 전력 분야라고 그러면 기존의 한전이나 발전소 뭐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송배전하는 그런 분야, 전기 쪽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랑도 연관이 있어요. 어디서 연관이 있나 봤더니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하고. 근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도 하고 풍력 발전도 하는 거 보니까, 연료전지 발전도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지진 않으시죠? 그리고 발생된 전력을 송전하고 배전하는데 DC로도 송전하는 기술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력 분야에서 전력전자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하, 각종 부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에서 돌리는 냉장고용 모터도 있지만, 우리 집에서 돌리는 세탁기용 모터도 있지만, 공공기술, 그런 어떤 역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빌딩에서 사용하시는 엘리베이터,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가전제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력전자 기술이 부하로서, 부하는 이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전력 분야에서도 전력전자 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 기기 등에 대한 것도 이 전력전자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 분야. 전자 분야는 전력전자 시스템 향상위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전자회로로 설계를 구성한다. 아까 반도체를 온오프하는 기술은 사실은 IC나 칩에서 반도체 기술로 구현된 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주변에 제어 분야를 하는 부분과 전자 부분을 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호처리, 제어공학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로이론, 전자공학 하는 부분을 함께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역시 이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에 들어오셔야 이제 1, 2학년을 마치고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력전자 기술을 구현하려면 사실은 이제 학부 4년제에서 공부를 하시지만 이 컨버터나 인버터 자체의 제어 기술을 실제로 직접 구현을 하시려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야 되는 정도로 정말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 전자 분야, 제어 분야, 전력 분야를 4년제에서 학부 수준에서 배우신 다음에요. 이것들을 더 구현할 수 있게끔 대학원에 가시면 이 한쪽 분야에 조금 더 치우쳐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소자 얘기했는데 여긴 또 전자 분야랑 조금 더 연관이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관련 학문은 전력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반도체공학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자 자체를 좀 공부하는데, 근데 전력전자 기술은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도체 소자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주변 회로를 꾸밀 것이냐, 그리고 필터 회로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여기서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다 편집을 시켜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학문 분야가 다 같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 전력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공학에서는 전력이니까 전기가 전력전자라고 하고요. 전자공학에서는 반도체 없었으면 니네가 만들었어 해서 자기네가 전력전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PR을 소개를 한다면 한라대학교에서는 이제 전기전자공학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다 함께 배우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전자 기술에 대한 기본 요소들 좀 이렇게 학문 분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신 기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와이드밴드 갭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드밴드 갭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전력을 공급하는 양을 좀, 아까 왜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력을 얼마나 빨리 온오프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빨리 스위칭 온오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스위칭 온오프를 하느라고 전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공급되는 전류량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와이드밴드 갭이 사실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반도체로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SiC, GaN, 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반도체가 나온다 그러면 최근에 전력전자에서 사용하는 최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가격도 높고요. 이제 이런 반도체 하나의 가격이 기존에 있는 IGBT, 앞에 보셨던 IGBT 모스펫이라는 반도체보다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요. 구현할 수 있는 전압 레벨하고 스위칭 속도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밴드갭을 어떻게 이렇게 접합했는가까지 이제 얘기가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기술 분야 정도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SiC 실리콘계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명칭이 길어서 그냥 SiC라고 부르겠습니다. GaN 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게 전력 파워의 분야, 그 다음에 스위칭 프리퀀시의 영역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커버할 수 있는 분야보다 요 Si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커버할 수 있는 게 요 영역이었다면 약간 더 나갔죠. 이 부분이. 그죠? 네. GaN도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나갔어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주파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SiC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높이고 주파수도 높이는 영역으로 조금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발생된 것들이, 개발된 전력 반도체의 기술 진보가 사실은 전력전자 기술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원 정도용에서 쓸 수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큰 인버터, 컨버터, 세탁기에 쓸 수 있었다면 이제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송배전, 개통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사실은 반도체 기술이 기반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갈 거냐, 아니면 반도체와 여러 전기 기술, 전자 기술을 집적하고 있는 전체를 구현하는 기술로 갈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느 쪽에 치우칠 거냐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와이드밴드 갭을 WBG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SiC, 간이라고 얘기하는 분야들을 조금 더 나눠서 소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그 에트리라고 해서 국가 연구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력 반도체 자체에 대한 기술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개도 사실은 방향성이 약간 다르지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와이드밴드 갭 반도체라고 하면, 이게 최근에 인버터, 컨버터 만드는 기술 중에 조금 더 전력을 구현하는 온오프 되는 반도체의 기술이 조금 더 소자가 개발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분야에, 고전력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력전자를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기술 앞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새롭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너네 차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 수 있니?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가. 한 번 충전하고 나서 충전한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한 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면 좋지 않느냐? 배터리는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배터리를 탑재하면 마치 사람을 많이 태운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려고 배터리를 많이 태우다 보니 또 무거워서 덜 가는, 그러니까 어떤 딱 트레이드 오프 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니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나이스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갈 수 있니? 정속으로 주행했는데 몇 시간 동안 이 배터리를 쓸 수 있니? 그러면 이 시간으로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폰 보실 때 보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냐가 아니라, 한 번 충전하면 내가 뭐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몇 시간 쓸 수 있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핸드폰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스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전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갈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할 때를 본다 그러면 충전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냐는 배터리를 얼마나 탑재했냐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차체가 얼마나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죠. 근데 차체 경량화를 했는데 배터리를 많이 실는다고 하면 차체 경량화를 한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선까지가 적정하냐, 요거를 기술적으로 논리를 세우고 그 논리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적정하게 선정하느냐. 그게 이 전기전자 기술자가 이제
운전 포인트, 그런 거를 결정하는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효율 전력 변환이라고 했는데, 일단 에너지를 채웠어요. 그러면 에너지 채운 걸 가지고 800km 가는 동안 쓰지 않고 문제없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속으로 가는 경우, 감속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페달을 계속 밟고 있지 않아요. 페달을 밟고 있다가 잠깐 놓죠. 왜냐면 차가 더 이상 가속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엑셀 페달을 놓는 순간 이 차는 정속으로 주행하다가 점점 감속되겠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모터는 이 차체는 관성이 붙어서 계속 이동하고 있고 그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이 모터를 역이용하면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회생 발전을 하거나 회생 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로 에너지를 효율화해서 만드는 거를 고효율 전력 변환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전력 변환에서 고효율 전기 모터를 또 돌려야겠죠. 얘네들이 고효율은 100%를 목표로 한다예요. 100% 목표, 100% 효율을 목표한 애들끼리 접목을 시키면 90%랑 90%를 접목시키면 99, 80일이잖아요. 80%대밖에 안 돼요. 근데 95%랑 95%를 두 개를 곱하면 또 그 이상이 되겠죠. 얘보다는 높을 거예요. 얘 두 개를. 이거 95%, 이거 95%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 전력전자의 지금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어공학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제어공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붙어있는 센서, 이미 붙어있는 모터, 이미 붙어있는 인버터, 이미 붙어있는 배터리, 이미 붙어있는 연료전지지만 이때 언제 연료전지 쓸래? 언제 배터리 쓸래? 언제 회생제동할까? 이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고효율화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구현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력전자 공학이 전기전자의 하드웨어부터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완전히 다 집적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전기차에도 역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터를 돌려서 세탁기를 돌리는 우리 집에서 앉아가지고 모터가 도는 게 아니라 네 바퀴가 움직여가지고 차가 지나가야 되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니 이게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구현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 그러면 바로 또 전력전자에 굉장히 집적화된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더 집적된 기술이다. 드론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이동할 수 있는 장비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전자가 아닌가요? 아니지 않나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마트 그리드도 역시 전력전자 기술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지금 보시는 그림들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여기저기 그다음 배터리도 여기 꽂아놨죠. 배터리는 ESS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 단위, 산업단지 단위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만든 것을 개통에 실어서 이 개통 안에서 내가 지금 다 쓰지 못하지만 그 에너지를 또 사용하는 곳에 되팔기도 하죠. 그럼 되팔려고 송전해야 될 때 DC 송전을 할 거냐 교류 송전을 할 거냐 해서 개통에 또 실어줄 때 인버터 컨버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만약에 DC 송전이라면 내가 만든 거를 DC 전원 레벨을 맞춰가지고 DC 송전 레벨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DC 송전 레벨은 사실은 HVDC라고 해서 하이 볼테이지 DC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전압을 굉장히 높여줘야 됩니다. 같은 DC지만 전압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 컨버팅 기술이죠. 그 다음에 그 컨버팅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에 저희 집이 샀어요. 오늘은 우리 집 태양광 쓴 걸로 택도 없어가지고 전력을 사서 우리 옆에 건물에서 만든 거를 전력을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컨센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센트는 교류전을 공급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 다 컨센트에다가 플러그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DC로 변환하는 인버터가 우리 집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려면 당연히 전력전자 기술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력 관리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잖아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발전된 전력을 고효율화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우리 전력전자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네, 좀 전에 제가 ESS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여기 지금 배터리로 표현되고 있는, 구상도지만요. 배터리로 표현되고 있는 거 보여드렸지만, 이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배터리가 방전이 빨리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배터리가 방전이 최대한 안 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기술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에도 전력전자 기술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에서도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여기 왜 수력 발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죠. 여기 좀 더 나가서 어떤 것도 있습니까? 풍력 발전으로 풍력 발전을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발전을 많이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것만큼 발전한 전력을 다 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배터리를 다 써야 되느냐? 아니죠. 또 이거는 이제 수소 가스의 형태로도 전환해서 저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배터리의 기술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 배터리가 DC가 필요하기 때문에 DC로 전환하는 기술로 전력전자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소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 소스 자원으로서 변환하는 데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는 배터리와 슈퍼캐패시터의 기술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슈퍼캐패시터는 캐패시터거든요. 사실은 배터리를 잘 뜯어보면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슈퍼캐패시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배터리보다 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 저장하는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이 배터리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내보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게 어떤 배터리가 있으세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거죠, 그렇죠? 네, 근데 슈퍼캐패시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에너지 충방전, 에너지 방출과 에너지 흡수의 용량이 더 큽니다. 마치 물통이 있다면 물통에 물이 출입하는 입구가 이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상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도 둘 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무거워요.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워요. 연료전지도 봄배, 수소를 저장하는 합금이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경량화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무한장 실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어느 양만큼만 배터리나 슈퍼캐패시터를 실은 다음에 그 양만큼 저장할 수 있는 한계점을 최대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돌려야 되는 모터를 효율적으로 돌린다. 네,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데 전력전자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전자 공학의 미래 전망. 네, 앞으로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하고 그렇게 아주 다른 새로운 얘기라고 보실 수는 없겠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를 옥죄고 있는 한계가 조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우리 서로 이러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전력전자 공학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 탄소 배출세를 내게 됩니다. 탄소세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기술을 구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냥 무슨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돈을 버는 기술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어요. 실용화되는 단계가 아직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학은 지금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탄소세라는 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네. 아까 수소인데 너가 탄소에서 뽑아낸, 메탄에서 뽑아낸 수소니? 아니면 물에서 뽑아낸 수소니?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본다고 했죠. 앞으로 아마 전력전자 기술에서는 그것들을 체크하는 것까지 있을 겁니다. 네. 중간에 전력 전환, 전력 변환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전력 변화하고 있는 모체 기술이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한 거 있어요. 옆에 지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해가지고 텍스트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탄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I100 캠페인, 탄소 국경제도, 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 간이기 때문에 이거 환율이라는 것도 있겠죠. 새로운 비용 지출, 곧 기업의 수익성과 연결됩니다. 애플에서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그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를 쓰려고 고려를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 옆에다가 화력발전소를 놓고서는 그 화력발전에서 발생된 전기를 그 반도체 생산하는 데 썼단 말이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니네 거를 썼다가는 우리가 탄소세를 내야 되니까 니네 거 쓰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언론사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30년,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 가격이 톤당 $100에 육박할 경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세계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수익이 반토막 날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 탄소세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우리가 이걸 굉장히 기업 간의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되게 얄팍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금을 뜯기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공공의 목적, 어떤 목적이죠? 지구를 1.5도씨 내리는 거, 1.5도씨 올라가는 거를 막는 기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청정하게 만들거나 세금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을 이용한 어떤 생산 기술을 조금 더 전환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푸시를 주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게 발현돼서 구현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탄소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현재 글로벌 탄소 가격은 톤당 4만 원, 30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100달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세금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 톤당 4만 원이라는 거가 100달러가 30달러가 100달러가 되기 전까지 얼른 빨리 화력발전을 이용하던 그 시스템을 전환해야겠죠. 그럼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은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태양광, 풍력발전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전환하니 그렇게 전환되면 구현하려고 생각했던 AC/DC 컨버터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생산해야 될 것이고 좀 더 효율화가 되어 있는 반도체를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그 반도체를 이용한 효율화된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구현된 전력전자 기술을 적용하겠죠. 그리고 이 전력전자 공학은 앞으로 이 탄소세가 물러서도 조금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냥 세금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도 이 화력발전을 더 없애는데 기여할 거라는 거. 화력발전이 있을 때도 이미 전력전자 기술은 구현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산전원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픈데 피할 수 없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러나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좀 더 읽어보면요. 기업들이 지불하게 될 탄소 배출 비용이 급등하여 톤당 11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망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수소도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마을에 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땅값이 높은 곳에 산다의 또 새로운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전자 기술을 얼마나 집적해서 구현할 수 있는 도시에 사는가.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력전자공학의 미래전망. 이 다음 페이지는요. 이제 AI를 적용한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에너지 기술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AI를 이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도 전력전자 공학이 필요로 될 거고요. 알고리즘 기술 개발은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전기전자과 하다 보니까 전기공학을 하면 전자공학을 하면이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좀 자기의 그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자공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나는 알고리즘이랑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잘 못하니까 전기공학으로 갈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학을 하든 전자공학을 하든 알고리즘으로 뭔가 효율화를 이루는 것에 총동원해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적용 안 한 기술로 뭔가 에너지 효율화를 이룬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예전에 영문과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영어는 모두 다 하니까 모든 과에서 다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알고리즘 기술은 오히려 이제 그 모든 학제를 넘어 공학의 모든 분야를 넘어 핵심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통해서는 제가 그 알고리즘 기술이 결국은 전력전자공학에도 미친다,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력전자공학의 미래전망 그 다음번은요. 전력변환기기의 소형화 및 고효율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에너지 전달하는 전력량도 늘어나고 에너지를 스위칭하는 스위칭 주파수의 속도도 늘어나니까
이거는 조금 더 효율화되고 그걸 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A 흘려야 되는 게 손톱만 했다면 지금은 10A 흘리는 게 손톱만해졌다. 뭐 이렇게 되면 소형화가 가능하죠. 그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건 무게를 줄어들이고 부피를 줄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태워서 자동차가 갈 수 있게 된 시절이 된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에 있었는데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 배터리를 얼만큼 실을 거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배터리를 너무 많이 실다 보면 차량이 무거워지잖아요. 자동차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한 3, 4대급이 한 량이니까. 그 한 량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가 결국은 뭘 방해했냐면 소형화, 고효율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됐죠. 근데 전력변환기기가 배터리를 포함한 전력변환기기가 이게 소형화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걸 실어도 무겁지 않고 부피도 더 나가지 않아서 사람을 더 싣고 하는데 조금 더 효율화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우리 지금 케이블 이용해서 전력을 무선으로 하지 않고 무선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 무선으로 전력 전송하는 기술도 구현이 슬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철도 차량에서 무선 충전을 해서 이 배터리에 충전하는 기술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오래된 기술이죠.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대용량 운송 수단에다가 실을 수 있느냐. 무선 전력 전송을 하는데 배터리가 소형량화가 됐느냐. 그리고 고출력으로 굉장히 고속도의 충전을 구현할 만큼의 인버터 컨버터 기술이 구현이 되느냐. 이게 이제 됐습니다. 배터리와 그리고 철도. 이런 아주 그 용량이 큰, 그래서 선박까지도 무선 전력 전송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전력전자공학이 그만큼 소형화, 고효율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거라는 그 현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시 이제 보시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전력전자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력전자 학회에서 강원 지부장도 맡고 있고 어떤 전력전자 학회 기획이사 이렇게도 맡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최근 전력전자 학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전기학회나 뭐 전자공학회에 소속된 일부 분과이기도 한데 전력전자 학회라는 곳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이 부분만 또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지금 보시는 DCM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좀 엿보실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력전자공학에서 저희가 PSIM, ABCD가 아니라 PSIM이라는 프로그램을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개의 대학에서 학부모 수준에서 배우시는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DCM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 하나에 인버터 하나, 컨버터 하나 들어가지 않죠. 이제 에어컨이나 무슨 뭐 그 세탁기나 이런 데 가면 바퀴가 여러 개 필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텀블러에 이렇게 뭐 모터가 들어가 있는, 믹서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개수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터 하나를 돌리기 위한 인버터도 한 대에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있고요, 차량에. 그리고 배터리만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의 바깥에 충전기도 있죠. 그 다음에 차량 안에도 보면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벌써 4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4개 요새는 인일 모터라고 해서 그 바퀴도 각각 제어가 됩니다. 그런 이쪽 바퀴 저쪽 바퀴 도는 게 속도가 약간 다르고 뭐 출력이 좀 토크가 좀 다르고 막 이렇게 되면 제어해야 되는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터별로 나는 몇 RPM으로 돌게. 소위 말해 약간 예를 들자면 내가 앞바퀴인데 오른쪽 바퀴는 나는 조금 천천히 돌을게. 너는 좀 빨리 돌아. 이렇게 해서 지령하는 목표치가 다르게 되면 인버터가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모터용 인버터도 4개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 인버터 컨버터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게 자동차를 벗어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진 풍력발전기에서 생기는 발전하는 거를 송도전기통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풍력발전기가 한 대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태양광 발전이 한 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버터와 컨버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전돼야 되거든요. 제어도 돼야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해서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통제되고 있다, 내가 탑에서 관리해가지고 보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시뮬레이터가 DCM이라는 시뮬레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께서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요. 직접적인 사용법은 조금 이제 전공에 들어오셔서 보셔야겠지만 이 전공자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는 PSIM이라는 거 하나만
컨버터 하나, 인버터 하나 공부하기도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 내용까지 이제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DCM이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만 여러분께 지금 전력전자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버터 한 대, 컨버터 한 대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인버터, 컨버터가 해석돼야 될 때 그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여러분 어쨌든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것들의 목적은 내가 실제로 부품을 가지고 만들기 전에 부품은 이게 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다가 개발이 실패가 되면 그 부품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부품 개발이나 부품을 적용해서 어떤 회로를 개발하는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행착오 면에서의 경제성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시뮬레이터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DCM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 반도체로 그걸 구현해 보는 거를 가상으로 실현해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DCM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상에서 계산상으로 이걸 마치 시스템을 구현한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도대체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수학으로 연산합니다. 그런데 RLC 소자 말고 반도체 소자는요,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을 사용합니다. 미적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소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도체 소자 하나만 해석하는 PCM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미적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미적분이 적용되는 반도체가 수백 개가 들어있는 수십 대의 인버터, 수십 대의 컨버터를 해석한다 그러면 미적분으로 해석해야 되는 산수, 수학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연산 처리 기능이 PCM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DCM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은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수식이지만 그 수식을 내가 100개 처리할 거냐, 그 수식을 어려운 미적분 수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파형들을 내가 1개 처리하고 2개 처리할 거냐, 이거의 기능상의 어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M을 시뮬레이션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져야겠죠. 왜냐하면 한 개의 반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 기술에 제가 와이드밴드 갭이라고 하는 그 스위칭 소자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소자에 대한 적용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돼야 되니까. 그럼 그 새롭게 적용된 반도체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기능, 파형을 그려줄 수 있는 기능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DCM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는 비디오 화면이에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LCC 서킷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50kV 이거는 전력의 단위거든요. 우유 전력, 피상 전력의 단위이긴 한데,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SST처럼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적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여러 개 집적된 회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회로들에 대한 얘기는 수시간을 또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키워드만 가지고 아마 웹서핑을 해보시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10kV, 4V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또 비슷한 트랜스포머인데 솔리드 스테이트한 트랜스포머이지만 용량이 굉장히 큰 50kV면은 5만 kV거든요. 10kV면 그러면 10,000V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200V, 220V AC 전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변압기가 아니라 이제 개통이나 어떤 전력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Transient Model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뭐냐면 Transient는 과도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칭이 온오프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시스템이 온오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도 구간이라는 거는 온 상태를 유지하기 직전에 오프 상태였던 게 온 시간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적인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때의 실험적인 검증을 위해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마이크로그리드 아까 보셨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들 있죠. 그다음에 솔라 파워라고 있는 거 태양광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스포머 있고 그리드 인버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스마트 그리드 기억나시죠? 스마트 그리드에서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인버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것도 파워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VDC 제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곳을 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산에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 송전탑은 사실은 고전적으로 교류 송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류 송전에 이렇게 많은 제약들을 커버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송전 기술로서 하이 볼테이지 DC 트랜스미션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DC거든요. 그러면 인버터가 아니라 컨버터가 필요하죠. AC/DC 컨버터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기술에도 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12레벨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 적용되는데 그때 요 DC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반도체가 한 개가 아니니까. NMC 컨버터, 에너지 스토리지는 에너지 배터리 저장 시스템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 디스트리뷰티드 그리드라고 하면 역시 계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터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데, 일렉트릭 트레인은 이제 추진 시스템, 우리 소위 말하는 이렇게 모터를 운송체에다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 비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엘리베이터, 그래서 풍력 발전, 제어나 마이닝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전력전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 아답터로 사용했던 것들 아니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랩탑 말고 이제 이렇게 풀로 PC 본체가 있는 경우에 파워 서플라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아마 우리 게임하는 PC방 같은 데 가보시면 노트북이 아니라 본체가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게임용 튜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파워 서플라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이게 다운되거나 이제 멈추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반도체가 매우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공급 버전 뭐 이런 학교에서 사용하는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거 판매하고 있는 다이나패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뒷심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뒷심에서 이제 목표는 디지털 제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디지털 제어 하는 어떤 기능성, 이런 거를 시행착오로 개선하고 하는 데에서 이 뒷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장표에서 보시면 PM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PMSM은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의 준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구자석형 싱크로너스 동기 모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자동차용 고출력 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브나 디지털 제어기 같은 것들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터 드라이브 제어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동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전동기 앞단에 전력 변환기가 있고요. 요거를 제어하는 제어 루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속도 제어 지령, 그 다음에 위치 제어 지령에 대해서 내고 있는 것들 다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이제 속도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 전류가 얼만큼 흐르고 있는지 피드백 해가지고 볼 것이고, 모터 드라이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능상은 이렇게, 블록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령치에 대해서 파형, 실제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도 시뮬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런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디지털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뒷심 시뮬레이션에서 디지털 컨트롤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회로를 구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때 되게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인버터 컨버터에 배우실 때 이 부분이 인버터 컨버터의 하드웨어 구성이에요. 이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온오프 하려면 온오프 해라 하는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온오프하라는 신호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온 됐을 때 흘러가는, 오프 됐을 때 흘러가는 실제로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온오프 해라라는 신호를 게이트 신호라고 하는데 그 게이트 신호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제어기예요. 게이트 신호는 그냥 온 하세요, 오프 하세요.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있는 아두이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어 신호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지금 보시면 소자가 6개니까 제어 신호, 게이트 신호도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어떻게 연상시켜서 어떤 배치로 할 것인가 이 제어기 신호가 결국은 여기에 불리게 되거든요. 그 제어기 신호를
구현하기까지 어떤 계산들을 통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마다 스피드 컨트롤이냐, 커런트 컨트롤이냐, 속도 제어냐, 전류 제어냐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하는 제어기 자체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 인버터 하나잖아요. 요 전체가 한 세트로 돼서 이게 굉장히 몇십 개씩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어기 구현까지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실내의 활용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PI 제어이나 K 제어, 그런 이득 제어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공에 오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디지털로 어떻게 제어기를 구성하는지까지도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딩으로 들어가면 코딩으로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블록도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IC 칩에다가 실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딩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을 막 이렇게 타이핑 쳐서 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탑재해서 만들면 요거 자체를 코드화 변환해 주는 것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이 이렇고요. 요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전공에 들어오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목표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서 내가 해주고 싶은 주파수 때는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내 목표치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이나 속도폭도 구현합니다. 설정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형이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파형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공학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맛배기를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되는가 파형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의 구조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전자 쪽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서 거의 대학원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들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구현하고 있는 토크식들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파란색 블랭크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란색 블랭크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토크가 이 수식들에 대해서 적용되려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보드 선도 이런 제어기의 이 다이어그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지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를 온오프 해야 되는 신호들, 클럭 펄스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토크가 구현되는 걸 봤더니 토크가 이런 식으로 모터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토크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여유라는 것도 전공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어쨌든 구현하려고 하는 토크나 토크를 대변하는 전류의 값에 대한 지령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셨던 그 그래프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개선된 파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형을 보시면 파형들이 조금 이상한 모양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전류값, 그 다음에 어떤 속도값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만 지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령치에 이제 적합하게 지령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오버슈트 같이 언더슈트나 오버슈트 같은 것들이 발생했는가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시고 싶으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이렇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 서머리 통해가지고 이렇게 구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는 반도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것들을 구현할 때 내가 원하는 토크, 내가 원하는 속도의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어느 대역폭 안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신호들이 조금 더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파형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구현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D심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력전자공학은 현대 기술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죠. 탄소세 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향후 과제로 좀 얘기를 드리면 더 효율화를 꿈꾸겠죠. 더 안전한 거를 원할 거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다른 여러 공학들을 보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 공학도 있거든요. 사실은 전기전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전력전자 기술은 앞으로 아마 더 분야가 확대되고
분야가 더 될지언정 이게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력전자공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문의사항은 아래 보이시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